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현재 서울시 의기지 의료기술직 현재 6월 20일자 공중보건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번 시험에서 24년도에서 가장 레벨이 높았던 게 서울시 의료기술직이라 볼 수가 있어요. 전체 제가 총평을 했을 때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장별 공중보건학의 장별 출제 문항수는요. 공중보건 1장부터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장에서만 나왔거든요. 네, 2장의 두 문제가 보건행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두 문제, 2장과 3장에서는 각각 세 문제 출제됐고요. 5장에서 보건통계에서 두 문제, 6장의 환경중 환경보건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7, 8, 9장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됐고요. 10장에서는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좀 전에 보행 2장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그래서 문제 첫 번째 1번에서는요. 표준 정규 분포 Z값, Z스코어가 산출식에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 신상이 아니라 과거의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항이거든요. 부산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문제 6번입니다.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의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문제 출제됐고, 문제 14번에서 노인보건사업의 접근의 원칙도 과거의 기출 문제였습니다. 문제 10번의 오즈, 그죠? OR이죠. OR 값에 대한 계산 문제가 출제됐고요. 문제 20번에 산소 중독증, 산소 중독증, 저산소증인데 산소 중독증 문제 5문제 정도가 약간 난이도가 있게 출제돼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레벨 4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1번에 좀 전에 표준 정규 분포 Z스코어, Z값의 산출식이라든가 14번에 해당되는 노인보건사업의 접근의 원칙은 기출문제 뽀개기에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맞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중보건학의 1장부터 분석해 본다면 공중보건학 1장의 공중보건 2에서는 공중보건의 역사 순서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 공중보건의 1장 앤드 보건행정 1장이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고요. 또 똑같이 나왔었죠. 좀 전에 제5차 스플릿 2030의 비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장에서 역학과 질병관리에서는요. 한자대 대조군의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자대 대조군 연구의 장단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단면 조사의 장단점과 코드 연구의 장단점이 연결되거든요. 오주가 OR을 계산하는 거 렙토스피라증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탄 바이러스인 그저 현재 신중후 출혈열이 출제됐는데 여기서는 렙토스피라증이 출제가 되었고요. 3장에서는 모성노에서에서는 이제 모자보건법상의 산후조리의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나왔고요. 노인보건 파트에서는 노인보건사업의 접근 원칙도 기출이 나왔고요. 표준 예방접종의 일정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나오지 않고 좀 생각해야 되는 표가 나왔거든요. 모자보건 파트에서는. 5장에서는요. 칠판 정리하고 볼게요. 공부를 슬렁슬렁 그죠? 현재 했다면은 만점이 못 맞았을 것 같아요. 서브노트 같은 얇은 책으로 포인트로 공부했다면은 만점을 맞을 수 없었을 겁니다. 5장의 보건통계 파트에서는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표준 정규 분포의 Z값 산출식, 산수평균, 중위수, 그다음에 최빈수를 응용하는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기본서도 있고 기출도 있었어요. 출제됐고요. 6장의 환경유생과 환경보건에서는 포차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외선, 과시광선, 적외선에서 과시광선의 작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산소 중독증이 출제됐고요. 7장의 산업보건에서는 하이니 법칙이 있어 1대 29대 300이죠. 그래서 하이니 법칙이 출제되었습니다. 8장의 식품위생에서는 아니사키스가 출제됐고요. 9장의 보건영양에서는 PMR, 기초대사량이 출제되었습니다. 10장의 학교보건, 보건교육에서는 이제 보건교육 파트에서 생태학적인 모형과 학교보건법의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건행정 2장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다고 했었죠. 보건의료 2에서는요. 롬모의 그죠? 네, 1991년 매트리스 유형에서 복지 지향형 나왔습니다. 또 의료비 상승 억제 효과에 대한 질비 지불 제도가 순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시험은요. 과거부터 현재
과거부터 현재 지방지 시험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서울시나 서울시야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의기직을 징배하는 수험생은 좀 더 시험을 공부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교재의 3단계를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서브노트 같은 그저 얇은 책으로 준비해서는 만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건직도 마찬가지로 이번 24년도에 이제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지방지가 서울시가 같은 시험으로 봤거든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서울시가 다시 뭐 1차, 2차 시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현재 지금 상황이, 정부의 상황이 좀 안 좋을 때는 바로 또 대통령을 다시 뽑게 되면은 현재 서울시를 준비하신 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대통령 선거가 아직 안 됩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세상이잖아요. 존 바이든도 중간에 현재 본인이 사표를 썼기 때문에 세상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성 있는 자만이 합격이다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신체 발달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중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뮤입니다. 뮤.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자승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한다. 이러한 분포를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1인 분포로 변화하고자 할 때 체중의 X값의 표준화에 필요한 포인트 Z값, Z스코어의 산출식으로 옳은 것은 이랑이죠. 이거는 X-뮤 나누기 시그마가 정답입니다. Z스코어가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거는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기출을 꼼꼼하게 공부하셨다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언제 출제가 됐느냐. 여러분들이 Z스코어에 관한 문제는 2020년도 6월 13일자 부산보건지 비공개 시험에서 출제됐었거든요. 그래서 Z값은 표준 정규 분포를 가리키는데요.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을 한 연속 확률 분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규 분포의 위치라든가 모양은 평균이나 현재 표준 편차에서 결정되는데요. 다양한 정규 분포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의 공식이 산출식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의 Z값의 산출식은 이제 X-뮤 나누기 시그마가 되겠죠.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 공식에서 이거는요. 공중보건 기출문제 뽀개기 5장의 638쪽의 문제 55번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 2번을 보면 방어회 또 오징어회를 먹은 후에 심한 복통과 오한, 구토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감염된 기생충으로 오른 것은 여기서 포인트예요. 생선회를 먹었어요. 아니사키스라고 합니다. 그죠? 아니사키스는 해산 어류는 방어나 오징어 회를 먹고 나서 심한 복통, 구토, 오한 증상이 나타난 아니사키스증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사키스증의 충체가 있죠. 충체. 이거는 시험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왔었죠. 유충은 방어, 대구, 고등어, 청어, 오징어 등의 근육 또는 복강 내 여러 장기 피막 내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시험 문제에서는 방어회가 나와서 방어, 오징어가 나왔어요. 전파 경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1 중간 숙주가 새우류가 있고요. 제2 중간 숙주 각각류, 제3기 유충이 되고 이를 잡아먹는 제2 중간 숙주가 방어회라든가 대구, 고등어, 가다랭이, 가스오죠, 조기, 청어의 내장이나 복강, 근육 등에서 유출을 기생하는데요. 이를 체중 숙주가 생식해서 감염이 되겠습니다. 증상 부분도 좀 전에 연결돼서 나왔었죠. 증상기는 그죠? 급성기 증상으로는 섭취하루에 소화관 벽에 침입해서 상복부에 심한 통통이 있고요. 구토, 유기양을 일으킵니다. 만성기 증상은요. 위에 호상구성, 유과종이 있고요. 그다음 생선회를 먹은 지 약 3시간 내지 5시간 후에 심한 복통이나 있었죠. 오심구토.
등의 급성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중독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출처는요, 제 기본서의 8장에 774에서 775쪽, 그 다음에 족중은요, 공중보건 기출보기기 8장에 1183쪽에 문제 213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레벨이 4레벨이지만 다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건직 쌤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중보건을 꼭 봐주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3번에서 생태학적 모형에 따를 때, 그죠? 생태학적 모형을 우리가 사회 생태학적인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보건사업 단계 중에서 포인트예요. 개인 간 수준의 전략 있었죠? 여기는 개인 수준, 개인 간의 수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수준에서 조직의 요인, 지역사회 요인, 정책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1항에서 청소년 성교육은요, 개인 간이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이 되겠죠? 개인적 수준이에요. 개인적 수준의 전략이고요. 집단 규범의 변경과 사회적인 지지 그룹을 구성한다. 개인 간의 수준의 전략에 해당됩니다. 3항에서 보건소와 어린이집의 연합회가 공동으로 건강한 어린이집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거는 지역사회 수준이 되겠죠? 지역사회 수준의 전략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실내와 공공장소에서 금연 정책을 피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어때요? 정책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태학적 모형을 사회 생태학적 모형은 모든 직렬에서 다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모든 직렬을 말씀드렸죠? 네. 저희는 6급부터 9급까지 강의를 진행하는 책을 쓰기 때문에 모든 직렬에서 다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맥리노이의 그저 사회 생태학적 모형을 그저 좀 전에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수준의 전략, 시험 문제 개인 간 수준의 전략이 시험에 나왔었죠. 조직 요인, 지역사회 요인, 정책 요인 중에서 첫 번째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1번이었었죠. 이게 교육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인 간 수준이 시험 문제 지문의 포인트였었죠. 이게 2번인데요.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 활용, 새로운 네트워크 개발, 멘토 활용이라든가 동료 활용, 자조 집단의 형성, 비공식적인 자생적인 지도자 활용,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이 있어요. 그다음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조직 이론에서는 현재 이게 4망으로 출제됐는데요. 그래서 조직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 요인이 있어요. 좀 전에 정책 요인이 여기서 4항으로 출제가 됐어요. 국가 정책이나 법이 있어요. 충분히 응용되는 문제인데요. 공중보건기본서 10장에 869쪽, 기출, 그 다음에 실전 동용이 있습니다. 실전 동용 모의사의 20회, 224쪽에 문제 20번. 기출 문제 포기에게서는 7장에 1073쪽에서 문제 181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직렬에 다 나오거든요. 6급, 7급, 8급, 9급에서 다 나오는 챕터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직생들이 보건주로 넘어와 버린다라고 했었죠. 좀 전에 이게 생태학적 모형 또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 다음 문항 4항을 짚어보시죠. 네, 4번 항은요. 그래서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비교할 때 한자대 대조군 연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그러면 나머지 지문이 전부 다 전향적 코호트 연구예요. 첫 번째 질병 발생률이 나중에 희귀질환은 부적절하다. 전향적 코호트 연구죠. 상대 위험도를 우리가 현재 동료가 귀속 위험도를 R이라고 합니다. 또 귀속 위험도가 기여 위험도죠. 이거는 AR이거든요. AR을 구할 수 있는 게 전향적 코호트 연구예요. 또 사망은요. 환자의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환자대 대조군 연구예요.
후양성 연구라고도 하죠. 후양성 연구. 교학력 조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 대상자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도중에 탈락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전향적 코드 연구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사망이 되겠고요. 뒤에 관련된 지문을 해설을 보시죠. 첫 번째에서는요. 환자들의 뒤조군 연구는 환자 뒤조군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률이 낮은 희귀질환의 연구에 적합해요. 하지만 전향적 코드 연구는 건강한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병 발생률이 낮은, 여기 나왔었죠? 희귀질환의 연구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좀 전에 1번항이 전향적 코드 연구입니다 했었고요. 2번항은요. 환자들의 뒤조군 연구는 질병 발생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대 위험도와 기속 위험도 AR을 구할 수가 없어요. RR과 AR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향적 코드 연구에서는 질병 발생률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RR과 AR을 또한 구할 수 있다겠죠. 좀 전에 2번도 전향적 코드 연구죠. 3번 항에서는 환자들의 뒤조군 연구는 환자군과 뒤조군의 각각 위험 요인이 노출 여부를 조사하는데요. 여기서 기억력에 따라 바이어스, 그죠? 이걸 우리가 착오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었죠. 네. 3번이 정답. 상황에서는 환자들의 뒤조군이 이미 질병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죠.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향적 코드 연구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죠. 그래서 많은 연구 대상자가 필요하고요. 대상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도중에 탈락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4번항이 전향적 코드 연구입니다. 정답이 점점 3항이고요. 출처가 공중보건 기본서 2장에서 121부터 123쪽이고요. 기출 적중은요. 2장의 233쪽의 문제 143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그다음 칠판 정리하고요. 그 다음 문항을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6장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기 1 세제곱미터에 포화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에요. 이거는요, 포화수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량이에요. 이거는요, 절대 습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차이를 물어봤어요. 차이. 그럼 포차가 되겠죠? 포차는요, 포화 상태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과 현재 공기의 중에 함유되는 수증기량의 차이, 그러니까 즉 포화 습도와 절대 습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포차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정답이 4번 항이고요. 그럼 해설을 보시면 칠판을 정리하고요. 여기서는 포화 습도와 절대 습도의 관계에서 그 비를 산출하는 것을 상대 습도를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그 차이를 산출하는 것을 우리가 포차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습도, 즉 기습의 종류에서 절대 습도, 포화 습도, 상대 습도가 있어요. 상대 습도를 비교 습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위첨자인데 아래 첨자로 내려버렸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4번에서 포차는 포화 상태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과 현재 그 공정 함유에 있는 그저 수증기량의 차이, 즉 차이를 포차라고 하거든요. 시험에 나왔었죠. 포화수도와 절대수도의 차이를 포차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출 기본서 다 나왔는데 기본서의 6장의 451쪽과 기출문제 뽀개기 6장의 731쪽에서 문제 20번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앞에 제가
PDF 보낼 때는 1세제곱미터거든요. 이게 위첨자인데 이게 다시 그냥 밑으로 내려왔겠다. 이거는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다시 보낼게요. 이거는 책자가 오면서 내려와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낼 때는 확인했는데 이게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위첨자로 다시 한번 수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지문을 보시죠. 모자보건법령상의 산후조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것은 인플루엔자가 되겠죠.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받아야 되는 이거는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인데 시험 문제가 예방접종을 말했거든요. 이제 장티푸스, 결핵, 한센병은요. 1번, 2번, 3번은 건강진단이에요. 네, 예방접종은요.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에서는 인플루엔자 플러스 뭐가 있냐면 백일해가 있어요. 백일해를 예방접종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4번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뒤로 넘겨볼게요. 다시 칠판을 정리하고 보도록 하시죠. 모자보건법 15제 5, 모자보건법 시행령 16조에 따라서 산후조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건강진단의 항목은요. 한센병 등의 전염성 피부질환 나왔었죠. 그 다음에 장티푸스가 있고요. 폐결핵, 잠복결핵이니까 현재 시험 문제가 좀 전에 결핵으로 출제됐어요. 이게 결핵으로. 그래서 한센병, 장티푸스, 결핵이 출제됐고요. 이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은 건강진단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있어요. 이게 4번을 출제됐고요. 플러스 뭐가 되죠? 백일해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거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16조 제4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추가로 본다면 모자보건법 15제 5에서 건강진단 등이 있어요.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업자. 자, 1항에 따라서 산후조리업에 신고를 하려는 자, 또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산후조리업자는 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요. 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나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이제 감염병 의사 환자라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당연히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식인의 포인트는요. 좀 전에 시험에 나왔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요. 그 다음 넘기시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건강진단은요. 좀 전에 이 경우에 건강진단의 항목이 시험에 나왔었죠. 이거 좀 전에 나왔었던 문항이죠. 한센병 등의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과 잠복결핵이 포함된다. 근데 여기서 뭐로 나왔었죠? 결핵으로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결핵으로. 그래서 장티푸스가 1번 출제됐고요. 한센병이 3항으로 출제됐어요. 그러면 결핵이 4번 항으로, 아니 3번, 결핵이 2번 항으로 출제됐네요. 결핵이 2번 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쭉 넘기시면 이제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해서 실시한다. 넘기실게요. 예방접종은요. 이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도 추가되겠죠? 시험 문제가 예방접종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예방접종이 나왔어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4번하고 출제됐습니다. 단 추가가 된다면 연일의 실시. 그다음 100일에가 추가되어야겠죠? 100일 예방접종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실시하는데 이게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출처를 보시면 의료기술직이기 때문에 의료관계복귀가 있어요. 공중보고 출제됐지만 의료관계복귀에서 제 의료기술직 의료관계복귀 기본서의 17편입니다. 1193쪽이 있고요. 의료관계복귀 기본서의 17편에 페이지 100 1198 페이지 1198쪽부터 1199쪽에 문제 30번 하고 31번에서 제가 적중시켰거든요. 의료기술직에서 법규 강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공중보고 끝나고 법규를 지금 강의할 건데요. 법이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책으로만 제가 현재 출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고 쪽에 법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규책이 다 100%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책 작업할 때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가 있어서 박스권으로 박스로 처리하거든요. 이번 기본서 작업할 때도 현재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에서는 상반기 본생리, 중반기, 하반기 본생도 있어요. 진열이 다양하기 때문에 박스 처리해놨어요.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7번 하인리의 재해 구성비율이 1대 29대 300의 법칙에서 29로서 옳은 것은 이거는 1, 29, 300을 합하면 어때요? 330회 사고 가운데 그죠? 가운데 경상해가 있어요. 29회죠. 예, 그래서 여기는 중상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중상해는 29회가 아니라 1이 됩니다. 1회가 되겠죠? 그래서 1이 중상해, 경상해가 29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인리 법칙은요.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대 29, 300의 법칙에서 29가 의미하는 것이 시험에 출제됐었죠. 총 4파니까 330회 사고 가운데 경상의 사고가 29란 뜻이에요. 1일 경우에 좀 전에 1이 2번 항에서 330회 사고 가운데 중상회가 1회란 뜻이고 300은요. 330회 사고 가운데 무상해가 300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험 문제에서는 330건의 사고 가운데 경상해가 29, 그 다음에 중상해가 하나, 1회, 그 다음 330회 사고 가운데 300회가 무상해란 뜻이죠. 하인리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큰 재해, 작은 재해, 잠재적 재해라고 합니다. 또 사망 또는 중상, 경상, 무상해 있었죠? 네. 그래서 1대 29대 300, 1, 29, 무상해가 300이에요. 그래서 1대 29대 300이죠. 네, 뜻합니다. 그림도 나와 있어요. 이거 있죠? 네, 그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이거는 기본서 지구문화사,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현재 7장의 기본서 공중보건학이 있어요. 출판 정리하고요. 650쪽이고요. 기출 실전 동영 모의사 23년도 겁니다. 23년도 실전 동영 모의사 7회 135쪽에 문제 18번에서 적중시킨 문제입니다. 기본서만 봐도 문제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칠판 정리하고 8회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8회가 아니라 8번이죠. 예. 보기 공중보건의 역사상 발생했던 사건들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첫 번째 제너에 의해서 우두정두법이 발견되었다. 이거는요 여명기입니다. 여명기 연도가 1798년. 두 번째 라마찌니 노동자의 질병을 발간하였다. 이거는요 똑같이 여명기 시대인데요. 해설 나와 있어요. 여명기 1700년도. 영국의 체듀. 원래 이거는요. 출제는 영국의 체듀윅으로 나왔거든요. 체듀윅. 저는 체듀윅으로
체듀이크라고 해놨거든요. 체듀이크로 출제됐습니다. 열병 보고서, 체듀이크 또는 체듀이크가 열병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여명기거든요. 똑같아요. 여명기인데 이거는 1837에서 1838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 예방 대책으로 라구사에서 40일간 격리 기간을 뒀다. 이거는요 중세기를 말하고 있죠. 중세기를 우리가 암흑기라고도 하는데요. 다 맞췄을 거예요. 이거는 1474년 또는 이제 1317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니을이 가장 먼저예요. 니을에서 좁혀가야겠죠. 문제 1항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명계에서 두 번째가 니은이에요. 라마찌니. 그 다음에 제너. 그 다음에 영국의 체듀이크로 출제됐어. 문항이 출제는 이렇게 됐는데 저는 체듀이크로 바꿔놨거든요. 체듀이크 상관없어요. 정답이 4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기본서 공중보건 1장에 해당되는 거죠. 1장도 있고 보건행정이 1장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1장에 18부터 21쪽, 기출뽀개기 1장에 39쪽에 문제 73번에서 적중했습니다. 문제 9번을 보시면 롬모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렘모라고 돼요. 상관없어요. 영어 발음은 롬모 또는 레모라고도 출제가 됩니다. 보건, 요 체계의 분류 중에 보기가 설명된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기서 보시면 몇 년도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때는 보편적인 포괄형, 복지지향형, 사회주형, 자유기업형 하면은 아하, 이거는 롬모의 1991년형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세요. 매트리스 유형 중에 사회보험이나 조세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들은 개원할 수 있고 진료비는 제3자 지불기구로부터 지급을 받는데요. 의료 공급이 민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보험을 통해서 의료 제공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 사회보험이 중심이지만 민간 의료보험이 보완적으로 발달해 있고 의료의 질이 높은 편이지만 국민의료비 증가 추이가 높은 편이다. 정부 세출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 특징을 하고 있다. 이거는 박스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복지지향형 중에 참고문헌을 보시면 넘길게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문상식 교재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거는요. 어디서 출처를 달 수 있냐면 박스에서 이주열 교수님 교재의 내용을 토시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열 교재의 내용을 소개한다면 현재 복지지향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아까 앞에 있었거든요. 사회보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로 많이 출제된 게 문상식 교재에서 많이 출제됐는데 최근에서는 이주열 교재에서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지식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읽어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자유기업형이 4번항이고요. 다음 복지지향형이 문제의 메인이었었죠. 문제 출제.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넘겨도 되겠죠? 네. 똑같이 박스권에서 글자가 나왔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 보편적인 포괄형이 1항 출제됐고요. 칠판 정리할게요. 사회주형이 3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보셔요. 그래서 이주열 보건행정학 개축문화사인데요. 이거는요. 보건행정학에 강의를 하신 곳은 주로 충청도 쪽에서 많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충청도 있고 경북의 보건행정학 전공 과도 있어요. 또 공중보건학 전공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열 교수님의 교재에서는 그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종종 가끔 보건행정학 개축문화사예요. 저희 기본서에 2장의 132쪽과 보건행정 기출문제 뽀개기 2장의 148쪽에 문제 50번에서 적중했습니다. 쉽게 맞췄을 거라 봅니다. 문제 10번이에요. 그래서 보기 측정값에 대한 산수평균, 중위수, 최빈수로서 옳은 것은 여기서는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면 오름차순이에요. 여기서는
1, DSL도 있지만 2, 3, 4, 그다음 4, 6, 가운데 할게요. 오름차순이에요. 그다음 7, 8, 그다음 뭐죠? 10, 15가 있어요. 1, 2, 3, 4가 2개예요. 4 2개 있죠? 그 다음에 6이 있어요. 그 다음에 7이 있고요. 8, 10, 15 있어요. 오케이? 그럼 n이 몇 개예요? 개수가. 그죠? 예쁘게 쓸게요. 라이브로 바로 강의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n이 열이에요. 짝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4자가 2개 나왔죠? 네, 채빈수는 10죠? 채빈수가 4예요. 그러면 채빈수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4, 4. 3번과 4번 중에 고르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산술 평균을 지금 먼저 물어봤어요. 뒤에 볼게요. 산술 평균은요. 다 칠판 정리하고요. 좀 전에 짝수라겠죠? 산술 평균 어때요? 첫 번째에서는 산술 평균은요. 측정치를 전부 다 합해요. 합하니까 어때요? 60이 나와요. 다 더하니까. 그 다음에 총 개수가 같으면 10개라겠죠? n 10이에요. 짝수예요. 총 개수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10으로 나눴어요. 그러니 답이 6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위수를 중앙값이라고 하거든요. 중위수, 중앙값, 중앙치 같은 말이에요. 측정치들 순서로 나열했어요. 아까 쯤에 나열했더니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위치하는 측정치 값을 우리가 중위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측정치 개수가 홀수일때와 짝수가 있는데 짝수예요. 여기는 여기 할게요. 측정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가운데 위치한 2개 측정치 평균값이 중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는 좀 전에 이게 중앙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중앙에는 4하고 6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4하고 6이 네, 이거는 평균값인 어때요? 5가 중위수가 되겠죠? 네, 4하고 6에서 현재 가운데 위치한 중앙값이죠. 평균값이 네, 5가 중위수가 되고요. 채빈수는 나열했을 때 최다 빈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를 말하는데 여기서 측정치가 4가 2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4가 2개가 최다 빈도를 나타낼 때 채빈수가 4가 됩니다. 기본서에도 제가 응용 문제가 있는데요. 기본서에서 여러 가지 사례로 들어갔거든요. 5장에 410쪽. 기출문제 뽀기기 5장에 628쪽에서 문제 38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11번을 들어가죠. 칠판 정리하고요. 과거에는 개념만 나왔다면 최근에는 문제 응용식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 11번에 태양광선에 작용해서 이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거든요. 자외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는데 혈압 강화 작용한다. 자외선이에요? 가시광선, 적외선이에요? 이거는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의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세 번째 피부경이라는 피부병을 치료한다. 이것도 자외선이에요. 궁극적으로 일환과 사망은 자외선이에요. 명암과 색채를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는 가시광선이죠. 체온을 상승시켜서 혈관 확장을 일으킨다. 이거는 적외선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6장에 나오겠죠. 네. 태양광선에 작용해서 칠판을 정리한다면 자외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전부 다 긍정적인 측면이 보기 지문에 나왔네요. 긍정적인 도르노선이죠. 이거 바이탈 선이랍니다. 도르노선에 의해서 체내 비타민들을 생성해서 고병을 예방하고요. 좀 전에 피부 결핵과 피부병이나 관절염 치료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짙은 서체예요.
신진대사,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고요. 혈압 강화 작용을 한다고 했었죠. 혈압 강화 작용이 1항으로 출제됐어요. 살균 작용이죠. 260에서 280 나노미터에서 강하다라고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가시광선에서 메인 시험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은 망막을 이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명암과 색초를 구별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게 지문이 2항으로 출제됐었죠. 기타 광선량이 동공에 의해서 조절되고요. 조명이 불충분할 때는요. 시력이 저하되거나 당연히 그죠. 눈의 피로를 가져오죠. 너무나 광선이 강렬할 때, 너무 강렬할 때는 시력 장애나 어두운 곳에 적응하는 암수능 능력이 저하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에 대한 내용을 보시죠. 네. 그래서 적외선은요, 고일 물체의 복사를 운반하기 때문에 열선이라고도 하거든요. 적외선은. 그래서 적외선 피부 온도 상승, 혈관을 확장한다겠죠. 이게 4번 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4항으로 출제돼서 이 부분이요. 피부 홍반, 색소에 집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년 조사 시에는 두통이나 현기증, 백내장, 일사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겠죠. 이거는 기본서 출처에서 6장 454부터 455, 기출 문제 보기 6장에 748쪽 문제 53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12번 지문을 보도록 하면 지파를 정리하고요.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여기 공중보건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거 제1차, 1차부터 몇 차까지 있어? 5차까지 있는데 그 중에 시험 문제가 다 나왔군요. 5차에 해당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 헬스플랜 2030 비전이에요. 여기서는 첫 번째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생상은 그저 몇 차죠? 2차예요. 2차의 헬스플랜. 그다음 비전이고요. 75세 건강장수 실현이 가능한 사회는요. 1차에 해당되는 헬스플랜에 대한 비전이에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가 5차가 되겠죠. 5차에 대한 헬스플랜의 그죠? 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4번에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세상은요. 3차, 4차에 대한 헬스플랜의 비전에 대한 지문이군요. 정답이 3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표에서 보시면 칠판을 정리하도록 하죠. 1차 헬스플랜 2010 있습니다. 이거는요. 좀 전에 비전에서 시험 문제가 몇 번이죠? 2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차 헬스플랜 2010에서는 비전이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 세상이 비전이 1항으로 출제됐어요. 3차와 4차가 있거든요. 비전이 나왔었죠.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세상이 여기도 4번 출제됐습니다. 뒤에 4차도 마찬가지 동일해요. 또 4차도 비전이 4번 출제됐고요. 그래서 5차 헬스플랜이 이게 문제 지문에 나왔었죠. 문제 메인이죠. 5차 헬스플랜 2030의 비전이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그저 건강을 누리는 사회가 3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제가 2024년 기본서 1장에 52쪽. 그러니까 이걸 정리한 표가 어디 있어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그래서 공중보건 기출문제 뽀기 1장에 125쪽의 문제 249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항을 짚어보도록 하시죠. 문제 13번을 보도록 하면 기초대사량이죠. 기초대사량 BMR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면서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고 신체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대사량이다. 이 부분 틀렸었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대사량을 우리가 기초대사량입니다. 식사나 신체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대사량이 들어가게 되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호흡 또는 호흡하거나 혈액순환, 체온 유지, 배설 작용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기초대사량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앞의 질문에서는 2번에서 체지방과 근육량이 많을수록 여기서는요. 하나씩 짚어간다면 체지방량이 많을수록이 아니라 체지방량이 적을수록이에요. 하지만 근육량은 많을수록이에요. 이것 때문에 틀렸겠죠? 체표면적이 작을수록이 아니라 체표면적이 클수록이에요. 클수록. 이것도 틀렸었죠? 기초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사망에서 아침 식사 후에 8시간에서 10시간이 지나고 정시조 안정된 상태 측정한다. 이 부분 틀렸는데요. 아침 식사 후에 12시간, 그죠? 8시에서 10시간이라 최소한 12시간 이상이 지나야 돼요. 12시간 이상이. 그죠? 네. 이 부분을 볼게요. 해설에서 사망에서는 좀 다양하게 짚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2항 사망. 근 골격근과 근육량이 많을수록 체지방량이 적을수록 그 다음에 체표면적이 클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지등사체 측정할 때는 식후에 12시간 이상이 지난 후 또는 아침 식사 전에는 이제 어때요? 공복 상태에서 감정적 흥분 상태나 걱정이 전혀 없는 완전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죠? 보통 표준화된 실험실의 조건에서 누워 측정한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아침 식사 후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12시간, 최소한 식후 12시간 이상이 지난 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항에 대한 질문을 볼게요. 체중이 60kg인 그저 성인 남자의 일일 그저 기초 대사량은 약 1400kcal가 정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여자 남자가 있어요. 몸이 60kg이라고 했었죠. 네. 길마다 이제 다른데 일반적으로 남자는 체중 1kg당 남자예요. 남자가 나왔었죠. 1시간에 1kcal. 여자가 체중에 1kg당 1시간에 0.9kcal인데요. 자, 남자가 아까 전에 체중에 60kcal, 60kg이 얼마나 있을까요? 60kg이 성인 남자의 일일 기초 대사량을 공식을 이용한다면 60kg 곱하기 1kcal 곱하기 24시간이니까 대략 1440kcal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 1440인데 약 대략 시험 문제가 1400kcal라고 하면은 옳은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문사, 전국문화사의 대학 교재 출처고요. 저희 본소의 9장에 보건영양파트 795, 그다음에 기출문제 뽀개기의 9장에 1213부터 1214쪽의 문제 56번에서 적중된 문항이 되겠습니다. 시판을 정리하고요. 문제 14번은요. 노인 보건사업을 수행할 때 고려하는 접근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접근의 원칙이 대략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질병 중심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기능 중심의 접근이에요. 네, 5가지예요. 고려 원칙이 5가지입니다. 여기 기출이에요. 일단 사람 중심의 접근, 포괄적, 통합적인 접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접근이 있고요. 하나가 추가가 있어요. 5가지라고 했었죠. 생애 과정 접근이 있어요. 이거 다 맞으셨을 거예요. 보시면 칠판을 정리하고 보시도록 하시죠. 이거는 기출이 21년도 6월 5일자 교육청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1항에서 질병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1항이 틀렸겠죠? 아니라 기능 중심의 접근이 맞습니다. 이거는 노인 보건 사업의 접근의 원칙은요. 첫 번째, 기능 중심의 접근. 그냥 포인트 맞게요. 2항에서는 사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해 과정의 접근이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요. 포괄하는
서비스가 서로 유기적 연계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했었죠. 이거는 개축문화사 예방의학 공중보건학 4판이고요. 제 본서의 적중은요. 뽀개기 3장의 529에서 530쪽의 문제 124번에서 적중했습니다. 7번을 정리하고 그 다음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학교보건법에서 지정하는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공부를 꼼꼼하게 안 하셨으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보건법에서는 대기 오염 대응의 매뉴얼 작성이 있어요. 학교보건법이에요. 제목 키워드가 나왔어요.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 수립이 있어요. 감염되고 의심이 되는 교직원에 대한 등교 중지의 내용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1항에서는요. 교육 환경 보호하는 구역의 설정은요.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었죠. 이거는 키워드를 보시면 7번을 정리하고요. 기본서 다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저희 본서에 학교보건과 관련된 법률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1항이고요. 나머지 시험 문제에서 2, 3, 4항이 있어요. 원래는 학교보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있었는데요. 이게 2016년도 2월 3일자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정이 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었죠. 교육환경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1항이 해당되고요. 나머지 2, 3, 4가 학교보건법이거든요. 이거는 기본서 줄쳐 있어요. 기본서 10장에 811, 819, 824쪽에 기본서 나와 있어요. 또 뽀개기에서는 10장에 1246쪽, 1246쪽에 문제 25번 지문이 적중되었습니다. 기본서를 꼼꼼하게 안 한 선생님들은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슬렁슬렁 하지 않으시고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레벨이 4레벨이라는 것은 뭐 어렵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 시험 문제 잘 맞을 거고요. 공부를 그냥 포인트로만 사실 서브노트, 운전면허증도 그렇게 공부 많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얇은 책 그렇게 하신 분은 고득점을 내지 못하고 몇 년 또 재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제자들은 이런 분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 16번 질문을 짚어보면 특정 지역 안에서의 어떤 보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이거는요. 확률이 50%라고 할 때 우주의 값은 이게 5R이잖아요. 5R은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한자대 대조군 연구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죠? 5R은 한자대 대조군 연구에서 구할 수 있는 산출식이 5R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뒤에 보시면 5R을 동요가 있죠? 5R이 오즙이 또는 오즙이라고도 교차비, P차비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BC분의 AD죠. B 곱하기 C분의 분자 A 곱하기 D예요. 그래서 이제 대각선이죠. 그래서 교차시킨다 해서 교차비, P차비, 이제 오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같으면 가능성이 P라고 할 때 오즙이는 해당 사건의 발생 확률이 P, 또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1-P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P 나누기 1-P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오즙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좀 전에 어떤 보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50%라겠죠. 그러면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기 때문에 P는 즉 2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1-P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오즙이는요. P는 2분의 1, 1-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죠. 그죠? 다시 P가 P 나누기 1-P이기 때문에 2분의 1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즉 답이 오즙 값이 1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응용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기본서 2장의 140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용을 했을 때 빨리 푸는 방법이어야 되겠죠? 네. 그 공부를 조금 더 서울시 공중보건학이 좀 항상 지방직보다 좀
생각하고 문제를 교수님들이 엄청 신경 써서 문제를 내신 거거든요. 네, 17번 지문을 보도록 합니다. 17번은요. 보건행정 2장에서 출제가 됐어요. 의료비 상승의 억제 효과예요.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한 효과가 가장 큰 진료비 방식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여기서는 행위별 수까지가 제일 끝으로 와야겠죠. 그죠? 행위별 수가 제일 끝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번과 3번 중에 문제를 고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제 또는 총액계약제가 되거든요. 여기서 2번 항에서 인도제가 앞에 와 있는데요. 인도제 또는 OR 또는 총액계약제,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 행위별 수가제예요. 순서가 억제한 효과니까. 그래서 정답이 2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제 본서에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비용 절감, 의료비 억제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문제가 출제됐어요. 매우 좋다가 인도제와 총액계약제죠. 네. 좀 전에 시험 문제가 인도제가 먼저 출제됐고요. 먼저 포괄수가제가 두 번째 나왔어요. 좋다. 매우 낮은 게, 나쁜 게 뭐예요? 행위별 수가제가 세 번째로 출제됐어요. 본국제는 보통이죠.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됐거든요. 이거는요. 계층문화사 이주열 교수님 교재 제 본서의 보건행정 기본서 2장에 표가 있습니다. 273부터 274쪽에 이 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건행정 기출문제 뽀개기에서 355쪽에 2장에 문제 467번 지식인이 들어있습니다. 보셨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을 거죠. 잘 푸셨을 겁니다. 제가 항상 보건행정 문제를 풀지 않으면 여러분이 고득점을 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 다음 10번 정리하고 문제 18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술 단계에서는 다 여러분이 풀었을 거라 봅니다. 풀지 않았으니 뭐 어쩔 수가 없죠. 저는 단기 합격을 여러분한테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표준 예방 접종 일정도에 따라서 포인트가 여기에요. 맞췄을 거예요. 생후 6개월에 3차 예방 접종이 진행되는 감염병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질병관리청에서 어때요? 예방 접종 도우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요. 밑에 보시고 앞으로 갈게요. 그 다음 해설에서 좀 전에 수두하고 1항에서 디프테리아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두는 틀렸죠? 디프테리아 맞아 1항에서. 수두는요. 현재 1회 접종인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생후 10에서 15개월에 1회 접종, 추가 접종 없어요. 하지만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이죠. 디프테리아 T 파상풍 AP가 100일인데요. 이거는 좀 전에 3차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차가 생후 2개월, 2차가 4개월, 시험에 나왔었죠? 6개월이 3차예요. 4차가 15에서 18개월, 5차가 만 4 내지 6세가 접종이 됩니다. 단 TDAP, 또 TD는요, 만 10에서 12세 6차인데 시험 문제가 6개월에 3차가 디프테리아 맞죠? 그래서 2번 항에서 폐렴구균 감염증과 비형 헤모필리스 인플루엔자 HIV가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폐렴구균부터 볼게요. 폐렴구균은 1차가 생후 2개월, 2차가 4개월, 3차가 6개월이 맞아요. 맞죠? 4차가 10에서 15개월 접종이에요. 그다음 비형 헤모필리스 인플루엔자 HIV도 나왔는데요. 두 개씩 던져졌기 때문에 1차가 생후 2개월, 2차가 4개월, 3차가 6개월이니까 맞겠죠? 그 다음에 현재 4차가 10에서 15개월 접종이에요. 그러니까 2번 항은 다 맞아요. 사망에서는 A형 간염과 B형 간염이 나왔거든요. A형 간염은 틀렸고요. 동쪽 B형 간염은 맞아요. 봅시다. A형 간염이 1차 접종이 생후 10에서 23개월에 시작하고 2차 중에 1차 접종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접종이니까 A형 간염 틀렸는데 B형 간염은 016 방식이죠. 016 방식이죠. 출생시 1차. 1개월이 2차.
6개월에 3차 접종을 하거든요. 맞죠? 자, 사항에서 1번 내용과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이 나왔는데요. 1번 내용도 틀렸었죠? 1번 내용은요, 사균 백신, 사백신일 때는 생후 12개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차 접종 11개월 후 2차 접종을 실시하고요. 추가 접종이 2차 접종으로부터 11개월 후 만 6세, 만 12세 접종합니다. 그래서 생균 백신 할 때는 이게 사백신의 경우고 생백신 할 때는 생균 백신, 생백신일 때는 생후 12개월부터 시작하고요. 1차 접종 12개월 후 2차 접종을 하거든요. 1번 내용 틀려요. 그 다음 이제 사항에서 올라갈게요. 첫 번째가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 볼게요. 예방 접종이 여기서는 노타릭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로타텍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노타릭스는 틀렸고요. 노타텍은 맞아요. 근데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왔었잖아요. 노타릭스 경우는 1차가 생후 2개월, 2차가 4개월 접종합니다. 그 다음에 노타텍은요. 1차가 생후 2개월, 2차가 4개월, 3차가 6개월에 접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타 바이러스 감염증은 세모로 본다 합시다. 그러면 두 개씩 던져졌기는 정답이 몇 번? 2번이다 볼 수 있어요. 다시 앞에 다시 문제를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같이 흰색부터 보셨기 때문에 포인트가 뭐였었죠? 생후 6개월에 3차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감염병으로 가정을 두 개 던졌죠. 1항에서는 수두는 틀렸고요. 디프테리아 기는 맞아요. 이번에 폐렴구균 감염증과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는 맞아요. 그다음 세 번째 A형 감염이 틀렸었죠. B형 감염은 016 방식이 맞아요. 사항에서는 사균 백신과 생균 백신 둘 다 아니죠. 노타 바이러스 감염증은 세모로 보라겠죠. 이거는 노타릭스 는 X고요. 로타텍 택은 맞아요. 그러니까 궁조 세모가 되겠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기본서에 출처 보시면 집안 정리할게요. 집안 좀 지저분하죠? 꼼꼼하게 보신 쌤들은 맞았을 거고 꼼꼼하게 보지 않은 쌤은 틀렸겠죠? 문제가 기본서의 3장에 286쪽 표로 다 나와 있어요. 도미, 질병청에 이제 도미 있잖아요. 예방접종 도미가 다 그림에 있어요. 또 기출보기에 3장에 486의 문제 43번에 있거든요. 서울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누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짚어봤느냐 아니면 슬렁슬렁 봤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9번 지문을 풀어보도록 하시면 책반 정리. 저 9에서 11호 추수기에 주로 농부에서 발병하는데 포인트는 둘째 배설물을 매개로 감염되거든요. 급성 발열성 질환이에요. 가장 옳은 것은 여기서는 말라리아 1번의 쭈쭈가무시증, 쭈쭈가무시증이 출제에서는 뭐라고 났냐면 쭈쭈가무시병으로 나왔어요. 근데 명칭이 쭈쭈가무시증이기 때문에 제가 3번을 바꿨어요. 정답이 4항 렙토스피라증이거든요. 칠판을 정리하고 보도록 할게요. 렙토스피라증은요, 들쥐의 배설물을 매개로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인데요. 좀 전에 쭈쭈가무식증 사망이죠. 이거는 3번에 쭈쭈가무식증 또한 우리나라 가을철 3대 급성 발열성 질환에 속하는데요. 다만 쭈쭈가무식증은 풀속 또 들쥐의 몸에 붙어있는 기생하는 털 진드기 유충이 매개체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렙토스피라증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인에서 보시면 렙토스피라증은 우리나라 가을철 3대 급성 발열성 질환인데요. 렙토스피라증이 좀 전에 4항
그다음에 신중을 줄이려는 아까 처음에 공중보건 나왔었죠. 쭈쭈 가무시증이 사망으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병원체가 세균이고요. 당연히 가주 추수기에 주로 농부에게서 발병하는데요. 발생하는데 렙토스피레토 우리나라에서 1975년 가을 추수기에 경기, 그다음에 충북 지역에서 벼농사를 하는 작업자를 중심으로 유행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유행성 폐출혈라고 불렸는데 원인 불명의 질환이었으나 1984년에서 처음으로 렙토스피라균이 인체 감염이 확인이 되었어요. 출제됐고요. 전파 경로가 주로 감염된 줄주의 배설물을 통해서 배출된 후에 논에 고유 있는 물이 있잖아요. 물이나 습기 있는 조건에서 증식한 후에 사람의 피부 상처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그래서 출처는요, 본소의 2장에 223쪽, 기출문제 뽀개기에서는 2장의 223쪽, 날개 쪽의 확인 문제. 이거는요, 뽀개기가 아니라, 수정할게요. 공중보건 기본서예요. 작업을 잘못 들어갔어요. 공중보건 기본서에. 날개에 있는 문제, 확인 문제거든요. 적중이.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합니다. 날개예요. 뽀개기가 아니에요. 기본서예요. 마지막 20번 질문을 보도록 합니다. 산소 중독증의 증상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건 6장에서 나오는데요. 폐부종, 그 다음에 이통이 있는데 이통을 우리가 귀병을 말해요. 귀에 있는 병을 우리가 말해요. 감각 둔화가 있는데 이건 저산소증일 때 증상이에요. 저산소증의 증상이에요. 다음 충혈 있어요. 이거는 출처를 보시면 김동석 교수님이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에 의하면 증상에 해당되는 게 현재 1번, 2번, 4번이고요. 두 번째 교재에서는 에피스템의 교재에 따를 때 사망이 있죠. 좀 전에 사망에서는 감각 둔화가 저산소증의 증상에 해당됩니다. 산소 중독증일 때는요. 현재 이게 산소 중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산소증이 있는데요.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죠. 산소 분압보다 높은 산소를 장시간 호흡할 때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100% 산소를 8시간에서 12시간 호흡할 때 산소 중독의 위험이 생기겠죠. 증상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증상. 좀 전에 제가 몇 가지 수정한 부분 다시 올릴게요. 그래서 폐부종, 충혈, 이통, 귀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좀 전에 폐부종이 1항, 충혈이 4항, 이통이 함부로 나왔었잖아요. 이게 2번 귀병이에요. 흉통 등이 있고요. 심할 경우에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김동석 교수 수문사 책이고요. 환경보건학회 에피스템의 책이 이제 인데요. 저산소증에서는 여기서는 산소량이 14% 정도가 되면은 저산소증이 시작됩니다. 10% 이하일 때는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죠. 그다음 7% 이하가 되면 질식사, 사망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산소 농도에 따라서 인체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피스템의 교재를 보시죠. 좀 전에 에피스템에서는 저산소증에서 14에서 15% 호흡곤란이 있어요. 호흡곤란. 네, 이제 10에서 11%. 그다음에 이게 나왔었죠. 감각 둔화가 나왔거든요. 70. 감각 둔화가 까지면 사망으로 출제됐어요. 7%일 때. 그래서 이거는 에피스템의 교재에서는 이제 감각 둔화가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적중의 기본서의 6장의
60쪽에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문제는 좀 전에 어때요? 산소 중독증이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참고문헌이 여러 개가 교재가 들어가서 책을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꼼꼼하게 문제를 보셨다면 더 높은 고점을 맞았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심각하게 서울시 문제가 출제됐다라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공중보건학을 현재 지방직 시험에서 너무 쉽게 수탁으로 나왔었죠. 지방 서울시 같이 봤기 때문에 이제 의기직이 좀 더 꼼꼼하게 나왔으니까 제가 문제 문항을 다른 출제 문항도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의기직 쌤들은요 또 다른 지방직 서울시 봤던 문제 공통 문제를 수탁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저 의료 관계 복귀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